할까요? 아, 쉽게 쉬워진 시간 보자. 앞에 것들은 시간 봐서 또 알아보는 식으로 할게요. 시간 봐서. 쉽게 쉬워지지. 여기서 진도 다 뺐지. 근데 1학년 때도 윤도 주시는 했었니? 1학년 때? 응? 아, 참외로 그랬어. 그래? 이거보다 참외록이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아무튼 별에는 막 그랬어. 별걸 다 했군. 자, 그러면은 이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윤동주 어떤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죠, 그렇지? 일제강점기 저항시인이다. 근데 뭐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이육사처럼 의열단에 가입해서 직접 나가서 싸우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저항을 했어? 저항 정신을 담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죠. 그렇지? 그래서 뭐 백석 시인 같은 경우에도 저항 시인으로 평가를 받는데 백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저항 시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석 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북덕불이라든지 이런 향토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광복이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저항시인으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이 윤동주가 쓴 시는 그 당시에는 발표가 되지 못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그 책자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이 그 저항 정신을 담아낼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마음이 여리면서도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이었어. 일제강점기를 살아간다고 하면 너네 같으면 저항운동 하겠냐? 저항운동을 한다는 게 이런 시를 쓴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들키면 잡혀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윤동주는 저기 죽어나가는 동포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용기 있게 나서서 맞서 싸우다가 죽음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무섭다는 이유로 나서지 못하고 지금 방 안에 앉아서 시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자조적 태도, 자조적까지는 아니고 성찰적 태도, 그리고 반성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초반에는 그런 반성, 성찰 같은 시를 많이 쓰다가 나중에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은 성찰을 넘어서서 그래도 나는 반드시 광복이 올 거라는 거를 믿고 있어. 그래서 광복을 위해서 이 한 몸을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가 조금씩 더 후반에 갈수록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한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내용도 같이 나오느냐? 광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기꺼이 한 몸 희생하겠다. 희생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 희생 의지, 희생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 윤동주가 처음에는 저항하지 못하는 본인을 반성한다고 했지. 그치?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서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내적 갈등이 나타난 부분이야. 내적 갈등.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시상이 이제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내적 갈등을 표현한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내적 갈등의 표현 방식.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아의 군열. 군열. 둘로 쪼개진 것처럼 표현을 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근데 현실의 나의 모습은 나서지 못하고 무서워서 방 한 구석에서 시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의 나하고 현실을 살고 있는 나,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 뭐 다른 말로 내면적 자아라고도 표현을 하죠.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상적 자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아가 이상적 자아지. 근데 현실에서는 얘는 뭘 하고 있죠? 현실적 자아. 나서지 못하고 시를 쓰고 있는 거지. 문학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윤동주 시인은 어둠의 이미지랑 밝음의 이미지를 대비시키는 표현을 되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쉽게 씌어진 시도 마찬가지지. 어둠을 일제강점기 이렇게 표현하고 등불을 가지고 저한 의지를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라는 거야. 그래서 밤에 비가 내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건 일제강점기고. 그래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고 있다. 자, 여기서 밤이라는 시어가 제시됐어. 윤동주가 밤이라고 하면 뭐라고? 어두운 현실을 얘기한다.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밤이라는 시어 자체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지.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밤비가 속살거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속살거리는 데는 속닥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밤비 의인화도 가능합니다. 의인화, 속닥거린다는 점.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육첩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다다미가 6개 깔려있는 작은 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가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 갔을 때 살았던 그 방이 육첩방입니다. 그럼 이 육첩방은 화자의 공간적 배경이다. 공간적 배경. 근데 내가 지금 일본으로 유학을 왔는데 이 유학 온 곳은 내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라래. 타인의 나라, 남의 나라다. 그래서 이 육첩방이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서 억압받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억압받는 공간.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 의지를 다지기 때문에 성찰의 공간이기도 하다. 성찰의 공간. 그 다음에 남의 나라라는 표현도 조금 멋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은 남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치? 그럼 내 나라는 어디야? 내 나라는 조선이다. 나는 조선인이다라는 그 주체적인 의식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조선인으로서 주체성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성. 윤동주는 실제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일본에 유학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부유한 거지. 근데 사실 그 정도 기득권층으로 태어났으면 일본에 붙을 만도 해. 근데 내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여기서 이제 슬픈 천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천명이라는 거는 하늘이 내린 명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윤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윤동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문학 활동을 하는 것이 하늘이 나에게 내린 명이다. 그러니까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시인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시인이라는 직업은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시인이라는 거는 문학 활동을 하는 현실의 나, 현실적 자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천명이 슬프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거지. 하늘은 나에게 시를 쓰라고 명을 내렸는데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겁니다. 오케이? 응.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종신 학비 봉투를 받았다. 이게 땀내와 사랑내가 후각적 심성 사용된 거지. 그치? 후각적 심성을 사용해서 뭐 나타내는 거야? 우리 가족의 노고다. 가족의 노고. 가족의 노고 혹은 뭐 노력. 가족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 이게 이제 땀내와 사랑내가 풍기는 학비인 거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이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보통 생기가 없다. 그치? 혹은 에너지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윤동주가 생각하는 뭔가 의지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강의지. 그치? 그럼 이 강의가 일본인이 하는 강의일 거니까
일본에서 하는 강의가 조선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선의 현실과 직결되지 않는 지식이다. 않는 지식. 또 가봅시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이다. 이때 침전한다는 게 가라앉는다는 뜻이죠. 맞아?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 뭐야? 하강 이미지. 자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자꾸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뭐지? 무슨 정서야? 절망, 좌절 이런 정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는 나. 이 나는 어떤 나야? 현실? 이상? 현실을 살고 있는 내가 계속 가라앉고 있는 거겠죠. 그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은 나랑 싸우는 나니까 현실의 나, 시를 쓰고 있는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우울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여기서 시가 쉽게 씌워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문학 활동이 쉽습니까? 아니지. 시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머리를 짜내야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쉽다고 표현을 한 거는 윤동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문학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가 쉽게 씌워진다라는 것은 이렇게 현실과 대리는 삶을 사는 부끄러움을 나타낸 표현이다. 부끄러움. 이것도 볼까? 이리 가볼게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소설거린다. 이거 비슷한 거에서 본 것 같은데 1년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그치? 근데 1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밤비를 먼저 얘기하고 육첩방이 나중에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줄하고 밑에 줄을 바꿔서 넣어놨어. 그러니까 1년을 변주시켜서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냥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변화를 넣어서 넣어놨다? 이거는 뒤에 나올 내용에도 변화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앞부분에서는 계속 가라앉고 끝없이 절망에 빠지는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뒤에 가서는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갈등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는 가라앉고 있지만 않겠다 해가지고 나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항 의지를 가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변주하게 되면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의 전환. 그래서 현실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현실을 재인식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주고 내밀었다. 지금 보시면 등불이 밝음의 이미지, 어둠은 어두움의 이미지. 그래서 밝은 거랑 어두운 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내 등불을 가지고 어둠을 내몰겠다. 그러면 이 일제 놈들을 물리칠 나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저항 의지 이렇게 가셔야겠죠. 방목에 대한 희망 혹은 저항 의지. 그리고 어둠은 일제강점기겠다.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때 아침이라는 것도 얘들아 밝음의 이미지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 해가 밝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아침도 광복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시대처럼 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이 시대처럼 온다라는 건 뭐냐면은 운명이 흘러가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당연하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그걸 이제 시대와 같이 시대의 흐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광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다. 확신. 반드시 찾아올 거다. 운명처럼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최후의 나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광복이 오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최후의 1인이 내가 되겠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최후의 나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만큼은 마지막까지 광복이 올 거라는 거를 믿고 남아있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게 이상 속의 나야 현실 속의 나야? 어떤 나야?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얘는 이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내가 나한테 손을 내민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 나랑 이 나는 뭐가 다를까? 누가 누구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이상 속에 있는 내가 현실을 사는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이제 손을 내밀는 거고, 눈물과 위안으로 결국에는 최초의 악수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 악수를 잡는다는 것은 현실 속에다가 내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따라가겠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악수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삶을 살면서 고통받다가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 나는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을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내적 갈등 해소. 그래서 저항 의지를 가진다. 이거 별로 어렵진 않지 얘들아. 그지? 할만해요. 자, 그럼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풀어봤어? 언제까지? 이제점 다 하시고. 해봅시다. 학습 활동 볼게요. 학습 활동 부분. 아시면 작품의 주제, 윤도주심 결국에 난 뭘 하겠다? 저항하겠다 이거지, 그렇지? 일단은 처음에는 내적 갈등 양상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저항 의지를 다지는 거. 그래서 어두운 현실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일제감정기 현실. 그 다음에 극복 의지를 다진다. 극복 의지를 다진다. 그 다음에 내용 정리로 가볼게요. 1년에서 2년. 여기다. 보여요? 여러분들. 1년에서 2년이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4줄. 그죠?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린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를 적어보겠다. 이거는 어두운 현실을 제시해준 부분. 그래서 그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이제 너무 슬퍼하고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3에서 6년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 3년 땀내와 사랑내부터 해서 4, 5, 6년 여기까지네, 그치? 네, 여기까지가 6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신 따뜻한 땀내와 사랑내가 나는 학위 원서를 받아내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 계속 가라앉는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딱 정리를 하자면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왜 나는 자꾸 가라앉고 있는 것인가? 이게 회의죠. 회의감. 그 다음에 7년 부분에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간 이렇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회의감 들고 계속 우울감 느끼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찰을 시작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7년 부분에서 시를 쓰는 것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8, 9, 10년이면 딱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지. 8, 9, 10 육전방은 남의 나라 하면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겠다. 그래서 극복 의지를 다지는 부분. 그리고 현실을 재인식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자, 밝음을 나타내는 시어 뭐뭐 있었냐? 아침, 그리고 등불이 있었죠. 등불. 그 다음에 어두움을 나타내는 시어는 밤비 있었고요. 밤비도 이제 밤이니까. 그리고 어둠이라는 시어도 있었다. 자, 그래서 밝음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희망, 혹은 의지, 혹은 광복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두움의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 일제강점기 현실,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아의 분열과 화합. 이거 봅시다. 이제 침전하는 나하고 최후의 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 침전하는 나라는 것은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현상적 자아라고도 하고 현실적 자아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문학 활동을 하는 시인으로서의 자아이다. 시인으로서의 자아. 그 다음에 최후의 나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나인 거지. 그래서 내면적 자아 혹은 이상적 자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자아다. 자, 그래서 최초
최초의 악수. 요게 두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최초의 악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돼서 어느 쪽으로 가? 최후의 난 쪽으로. 이게 이제 악수입니다. 그래서 두 자아의 통합. 자아의 통합. 그리고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그 다음에 밑에 가봅시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사실 뭐 요 정도 시어를 이제 선생님이 좀 꼬아놓은 요 몇 개들 시어 있지. 요 정도만 알아도 쉽게 지어진 시 관련 문제는 에지간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외부 작품의 변수가 아니라면 에지간하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반비라는 거는 일단은 당연히 일제강점기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걸로도 볼 수가 있죠.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이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도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일제강점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성찰이 일어나는 나는 공간, 그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 아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지. 그 다음에 슬픈 천명이라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시인으로서의 삶을 슬픈 천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하지 않고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나. 그 다음에 깜찍한 사랑해. 이건 뭐야? 가족의 노고와 사랑. 그 다음에 늙은 교수의 강의. 이 늙었다라는 거는 기운이 푹 빠져있다. 그런 얘기니까 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미 없는 지식이다. 의미 없는 지식. 그 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게 뭐야? 그냥 아침이 아니고 시대처럼 온다고 했죠. 그치? 이거는 반드시 운명처럼 찾아올, 운명처럼 반드시 찾아올 광목을 이야기한다. 그럼 아침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저항의지라고 하면 맞을까? 네, 저항의지가 찾아오다 보면 좀 이상하죠? 안 돼요. 응,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악수. 이게 자아의 통합이죠. 그리고 극복의지를 다지는 부분. 분열된 자아의 통합, 극복의지를 다진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요거 작품 봅시다. 우리 윤동주 하면은 이육사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다. 근데 이거 본 적 있어? 이 꽃이라는 작품? 봤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이육사 시인의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야. 이육사 시인 하면 뭐 떠올라? 저항, 저항.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어서 싸워. 이런 시를 많이 쓰죠. 그치? 그래서 무조건 광복을 찾아온다. 일본 놈들 광복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에 딱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시어의 제목 자체가 광복을 의미한다. 광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언젠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광복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죠. 그래서 동광은 하늘도 다 끝나가는 중이다. 이제 동쪽 나라 하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조선을 말하는 거죠. 그치? 그 당시에 조선을 동쪽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다 끝났다는 거는 뭐니? 지금 조선의 하늘이, 조선의 시대가 끝났다. 즉 일제강점기가 왔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 일제강점기. 자, 그 다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았는가. 이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극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조선은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 혹은 색채 이미지 사용하면서 광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이 광복도 있지만은 우리 민중이 꺾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민중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시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놈들이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꽃이 뭐야? 화자의 저항 의지가 됩니다. 화자의 저항 의지. 꺾이지 않는 화자의 저항 의지.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꽃이 꺾이지 않는 것처럼 나도 꺾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된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그랬는데 이 꾸며라는 게 꿈꾸다라는 뜻이야. 꿈을 꾸며.
내가 목숨을 걸고 꿈을 꾸면서 쉼 없이 노력하는 날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영탄적 표현, 영탄법 사용되고 있고요. 쉼이 없다라는 거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자, 다음에 밑에 갈게요. 북쪽 툰드라에도 차가운 새벽은 눈 속 깊이꽃 맹아리가 옴작거리고 있다. 자, 북쪽 하면 되게 추운 거잖아. 툰드라도 추운 지방이에요. 그 중에서도 차가운 새벽이래. 그럼 북쪽 툰드라 차갑다. 요거 일제강점기 현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가운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옴작옴작 하고 있대. 여기서 동적 이미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눈 속 깊이 꽃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꽃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꽃의 생명력.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조선은 또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앞날에 대한 희망적 태도. 조선의 앞날에 대한 희망적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제비떼가 까맣게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제비떼가 날아오는 시기가 봄입니다. 봄. 그러면은 지금은 북쪽 툰드라. 너무 추운 계절인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다시 봄이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떼 까맣게 날아온다라는 거, 이거는 계절적 배경, 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봄의 이미지 사용. 광복이 온다는 소리죠. 그 밑에 마침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이 약속이라는 것도 다시 조선이 주권을 회복한다는 그런 약속이겠지. 그 다음에 밑에 또 가볼게요. 한바다 북한 용소숨 치는 곳. 이때 용소숨 친다는 거는 콱콱콱콱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용소숨 치는 곳에 바람결을 따라서 타오르는 꽃성이 있대. 그러면은 꽃이 막 이렇게 용소숨 친다라는 얘기거든. 맞아? 그러면은 이 용소숨 친다라는 점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부분, 생명력이 엄청 넘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역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역동적 이미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꽃성이 꽃으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래서 꽃이 가득한 광복이 찾아온 조국을 뜻합니다. 오케이? 꽃성, 광복을 맞은 조국. 그래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이 회상이라는 게 그 과거 회상할 때 그 회상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라는 거는 지금 요 꽃성에서, 즉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마치 취한 듯이 해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태 취한다라는 건 어디에 취하는 거야? 광복의 기쁨에 취하는 거죠. 광복의 기쁨. 그래서 내 여기서 너를 불러오노라. 이때 너가 광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복. 자, 그럼 뒤에 이육사 작품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이육사 시인 하면은 전형적으로 저항 의지를 다지는 시를 많이 썼는데 모든 시가 다 그렇지는 않아. 이육사 시인도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쫓기는 삶도 살았을 거고 끼니도 많이 때우고 맨날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넘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관적인 태도로 작품을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육사 작품이 딱 나왔을 때 광복을 노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작품 이제 그 샘플로 하나 볼게요. 자, 이 노정기라는 게 이게 길노자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거는 여정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기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떠나온 길을 기록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 가볼게요.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과 같다. 누구 목숨이야? 본인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목숨이 깨어진 뱃조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목숨, 수상적 개념의 깨어진 뱃조각, 구체화. 수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런데 여기서 깨어진 뱃조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배란 게 원래 바다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배가 멀쩡한 배가 아니고 여기저기 부서져 버린 이런 난파선이래. 내 목숨은 바로 이 난파선의 상황과 같다. 이거죠. 밑으로도 가볼게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마음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도 더 어설프다. 자, 뭐가 흩어졌다는 거야? 뭐가?
위에 줄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내 목숨은 마치 깨어진 뱃조각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나의 목숨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한구죽죽한 어촌보다 어설프다. 한구죽죽하다라는 거는 어지럽다는 뜻이야. 어지러운. 그래서 그런 어지러운 어촌보다도 더 어지러운 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래서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달아메웠다. 이때 이 포범이라는 건 뭐냐면은 낡은 돛이라는 뜻입니다. 낡은 돛.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돛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나 오랜 묵은 포범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 목숨이 마치 여기 매달려가지고 다 헐어서 펄럭펄럭 헥헥거리고 있는 그런 깃발 같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응. 자, 그래서 밑으로 가봅시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점크와 같구나.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꿈, 이육사 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은 광복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젊은 날을 아주 해피하게 보낸단 말이야. 아주 기쁘게 보내는데 나는 광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고 아주 고생스러운 젊은 날을 보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치 밀항을 하는 점크와 같다. 이 점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몰래 들어오는 그 무슨 선이라고 하지? 몰래 무슨 선이라고 하지? 그 몰래 들어오는 무역선.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무슨 배라고 하지? 무역 몰래 들어오는 거. 밀항하는 배. 밀항하는 배. 예. 밀항하는 배. 배입니다. 네, 점프가. 그래서 서해를 밀항하는 점크와 같다. 그래서 서해를 몰래 타고 들어오는 이 배와 같다. 내가. 그래서 소금의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그랬어. 소금의 절고 조수. 이 조수라는 것이 이 갯벌에서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나갔다가 하는 걸 조수라고 얘기하지. 그치? 조수간만의 차 이런 얘기 들어갔을 거잖아. 그래서 이 소금을 절고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는 게 여기 보시면은 내 꿈이 소금을 절었다. 내 꿈은 지금 조수에 부풀어 오른 상태다. 요거죠. 그러면은 이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는 것도 한번 밀물 쫙 들어왔을 때 오르르르르 하면서 꼬르륵 하고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잠깐 쉬었다가 또 물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꽉 이렇게 꼬르륵 하다가 그다음 물 빠지면은 잠깐 또 쉬었다가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희망적 상황은 아니다. 그치? 내 꿈이 그렇게 절어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대한 절망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절망적 인식. 여기 약간 이육사 시인이 썼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밑으로 또 가볼게요. 항상 흐릿한 밤에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맞서 싸우고. 자 그러면은 암초, 태풍 이거 다 뭐야? 아까 이육사 시인의 목숨을 배에 비유를 했죠. 그치? 그래서 이 배가 다니다가 암초를 만나면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암초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둘 다 이육사 시인을 위협하는 일본 애들일 건데 암초 같은 위기를 한번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태풍에 또 맞아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설을 읽어본 한호도는 구경도 못한다. 이제 산호도라는 건 뭐야? 전설 속에나 읽어봤던 이상세계입니다. 이상세계. 그러니까 나는 이 배를 타고 저기 산호도라는 전설 속에서 봤던 그 섬을 내가 가보고 싶은데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 그럼 이건 뭐야? 광복이죠, 광복. 그치? 안 올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이때 이 남십자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나침반 대신에 하늘을 보면서 그 방향을 알았던 그런 별자리거든. 북극성도 북쪽에만 뜨니까. 그래서 이 남십자성이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가는 방법조차 모르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 남십자성이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표지판조차도 지금 존재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이 남십자성에다가 여기 봅시다. 삶의 희망이다. 혹은 지표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게 비춰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상을 향한 길을 찾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얘는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이 시궁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덩쿨 줄기 같은 걸 이제 시궁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쫓기고 있어가지고 쫓기는 상태에서 막 하고 싶어 지평선 하는 순간 내 발목을 붙잡는 덩쿨 같은 게 확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시궁치는 열대식물처럼 발목을 에워쌌다. 그럼 이 시궁치는 열대식물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요거랑 똑같은 거지. 암초, 태풍 얘도 현실이긴 되겠습니다. 현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것처럼 다 사가 빠진 소란 껍질에 나는 간신히 붙어왔다. 자, 그러면 거미 입장에서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건 뭐야? 생존이 위협되는 거죠. 그치?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밀물에 밀려온 거미. 얘가 하나가 되겠죠. 거미인 것처럼 다 사가 빠진 소란 껍질에 나는 겨우 이제 목숨만 붙어서 오고 있다. 먼 항구의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되돌아보며. 그래서 이제 먼 항구의 노정, 이게 이제 제목에 나왔던 그 노정이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껏 지나온 인생의 길을 이야기한다. 인생의 길.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길. 그래서 흘러간 생활을 되돌아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성찰적 태도 가능할 것 같네. 성찰적 태도. 자, 그러면은 반성적 태도는 되나? 반성? 네,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의지가 꺾이나 말락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육사 시인도 이런 시를 썼다. 그 다음에 뒤에 하나만 더 봅시다. 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여기 이용학이라는 사람도 일제강점기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저항인이 광복인이 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사실 이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은 조선 민중 중에서도 극히 소수고, 그치? 그리고 이제 친일을 했던 사람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대부분의 민중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여기저기 치이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치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일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고향이 조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조선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타국으로 떠나 있는 상황이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일본 애들이 하도 이것 뺏어가고 저것 뺏어가고 막 연병을 떠니까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내 터전을 다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케이스들이 있었어. 이 화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향도 아닌 곳에서 나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그런 머나먼 타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표현 방식도 볼게요. 이렇게 점점점 점층법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왜? 우리 집, 친척집, 고향 이런 식으로 지금 가리키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잖아. 이런 것도 점층법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최후의 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지. 그치? 침상이 침대라는 뜻이에요. 침대가 없대. 자, 그 다음에 풀벌레 소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저기 멀리서 찌르르르르 하는 그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릴수록 우리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풀벌레 소리의 크기가 곧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크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읽었어? 그래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풀벌레 소리는 찌르르 찌르르 울리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은 고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의 대비. 자, 그럼 여기서 말투도 좀 같이 봐볼까?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어조야? 조금 더 담담하게, 담담한 어조. 담담한 어조로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을 절제한다.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또 가볼게요.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다. 이제 노령이라는 게 노자가 러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노어가 러시아 말이야. 그래서 애써 잘해온 이거는 키웠다는 얘기.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말도 안 남겨두고 아무울만의 파선도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검도 완전히 잊으셨다. 이거
이거 뭐야?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물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코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 지역의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혹은 뭐 현장감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누가 한숨 잤어? 자, 또 가볼게요. 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완전히 잃으셨다. 자, 그러면 누가 목침을 반드시 벤? 우리 아버지겠죠? 그치?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아버지 묘사하는 부분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 번호 하나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다시 뜨시지 않는 그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다.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꿈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고, 그다음 꽃봉오리는 구체적인 개념이죠. 그렇지?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얘기할 수 있겠고, 피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아버지의 죽음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라앉는다라는 건 뭐야? 꿈의 꽃봉오리가 피지 못하고 쭉 가라앉아. 이거 하강 이미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는 소멸이나 혹은 죽음의 이미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강의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항상 이런 것까지 같이 따라오는 건 아닌데 작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이미지 그리고 하강 이미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그저 식어갈 뿐이다. 이때 얼음장, 차갑지, 촉각적 신상. 그 다음에 손발이 식어가, 아버지의 손발이 차가워요. 촉각적 신상. 손발이 식어갈 뿐. 그래서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이때 정지를 가리켰다는 부분, 정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정적 이미지. 자, 그러면은 손발,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손발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2번 달아줄게요.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입술 묘사한 부분. 입술은 영원한 심장의 정지를 가리켰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때 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대.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을 부르긴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후에 얘가 찾아오게 된 거지. 그래서 때 늦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에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이제 완전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원이 다녀간 일화를 삽입하였다. 의원이 다녀간 일화 제시.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대. 그럼 이 우리라는 게 나를 포함한 화자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인칭 복수형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화자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표면에 제시되어 있다. 1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다. 원래 다 가면 다라고 했네. 시적 허용. 시적 허용.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시면은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고의 밤은 풀벌의 소리로 갇혀 있었다. 여기가 위에랑 똑같은 구조의 반복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1년의 반복 그리고 변주가 나타난다. 1년의 반복, 변주. 여러분 시간이 딱 10분 남았거든요. 10분? 앞에 있는 거 몇 개만 하나만 보면 안 될까? 딱 10분 남았거든. 얘들 앞에 있는 거 하나 좀 볼게요. 앞에 있는 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간격이라는 시는 좀 보고 싶었어요. 간격. 이게 복숭아나무 겉으로랑 같이 볼만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학사 문학에 실려 있는 작품이야. 2015 개정 지학사 문학 교과서. 거기에 이제 복숭아나무 곁으로가 메인 작품으로 실려 있고, 그다음에 얘가 학습 활동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같이 읽어보기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나무를 처음 바라봤을 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저기 거리가 멀리서 보니까 수천의 빛깔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멀리서 숲을 바라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숲 가까이에 가게 되니까 그 나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었구나. 그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숲이라는 걸 이룰 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대상과의 거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복숭아나무는 멀어지고 나서 깨달은 거고 얘는 가까워지고 나서 깨달은 거지. 그런 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나는 잘 숲에 대해서 몰랐지. 근데 이 숲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 사회를 뜻합니다. 인간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뜻한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숲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뭔지 잘 몰랐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걸 다 들여다보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있었다. 즉 적당한 거리 두기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자, 또 볼게요.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만 알았대. 그럼 이 나무가 뭐가 되겠어? 인간 한 명, 즉 개인이 되겠죠. 개인.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그냥 서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모인다. 어깨와 어깨를 대고 여기서 동일한 시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동일한 시어 반복. 동일한 시어 반복. 자,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성찰적 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숲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깨달음. 근데 깨달음, 뭘 깨달았어?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인간 사회가 원만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해봅시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짐. 근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서 서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얘네는 다 뭘 얘기하는 거냐?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졌지만 한데 또 이렇게 막 갔다 붙으면 또 안 되는 거지. 근데 또 이렇게 붙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간격을 세 줄로 나눠서 표현을 한 건데 너무 오면 안 돼, 너무 가까우면 안 돼. 그래서 적당한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점층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점층법 사용되고 있다. 점층법. 그래서 간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적당한 간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울울창창 숲을 이루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봤을 때는 탁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간격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울울창창한 숲, 이거 뭐야? 원활히 잘 들어가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바람직한 공동체.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 나서 간격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이 산불이라는 거는 숲을 불태웠으니까 시련 혹은 고난 이런 것들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숲의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들어가 보고서야 또 깨달았다. 여기서 또 깨달음 제시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짧은데? 하나만 하면 안 돼? 하나만? 안 돼? 오케이.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고생했어. 응? 이번 주에 클리닉 맞아. 와야 돼. 맞아. 수요일. 어디로 와요? 6층. 수요일 몇 층? 6층에 강의실 내가 내 번호로 문자 줄게. 몇 시간?